70년대 이게 이제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고요. 박정희 정권이 들어옵니다. 61년도에. 이때도 똑같이 미국의 이 정치적 지배가 먼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에 무려 군사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군인들이요. 무려 7,000명이 미국의 군사학교에 교육을 합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을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유학하는 사람들, 학자에 유학하는 사람들의 몇백 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의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가 박정희고요. 두 번째가 정두환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런 흐름으로 결국은 군사 쿠데타를 하죠. 군사 쿠데타는 당시에 CIA 댈러스가 뭐라 그러냐면, 댈러스 국장이 뭐라 그러면 자기가 공작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공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리 5.16 군사 쿠데타 이전부터 4월 20일부터 벌써 군사 쿠데타의 흐름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요. 가장 성공을 거둔 군사 장병이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이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게 되냐면 58년이 되면 그 미국의 쿠바에서 쿠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또 북은 당시에 해방 이후에 굉장히 전후복구가 빨라서요.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되면 경제적 순위를 보면 전 세계에 한 50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구가 굉장히 늦어지면서 105위로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걷다가 4.19 때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용어까지 나오니까 미국으로서는 남한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박정희를 통해서 군사 쿠데타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지배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토지가 광범위한 토지가 있었고 노동력도 있지만 자본이 없었습니다. 원시적 자본의 축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자본이 필요했는데 그 자본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 이 자본은 차관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차관은 누가 주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65년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6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통해서 자본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도 모자랐어요. 택도 없이 몰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요구와 그 다음 그 박정희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파병은 당시에 5만 명 정도가 파병이 됐는데요. 그리고 파병과 함께 파독 강호, 간호원이 벌어들인 돈이 당시에 우리가 외환유책이 300만 달러뿐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이 2,300만 달러뿐이 안 됐는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2억 3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베트남 참전 수장으로. 그 다음에 파독 강부 간호사가 벌어들인 돈은 1억 달러가 됩니다. 당시에 차관의 중요한 정도의 돈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뭉칫돈으로 해서 경제 배달을 싹 하는 거다. 이렇게. 이 베트남 참전 수장은요. 우리나라 2005년이 돼서야 이런 돈을 받았다라는 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경제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은 본격적인 수탈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수탈 구조는요 대표적인 게 OEM 방식의 수탈 구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화승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나이키를 만들었던 데인데요. 그리고 와이셔츠 같은 거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40달러에 주고 가면 미국에서는 266달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전체적으로 1%뿐이 못 받고, 그리고 실제로 수출 단가보다 우리나라가 싸게 수출을 했습니다. 이건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수출을 하냐라고 하면 세금 감면을 받고요. 특혜 수출 금융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면 이것을 다 누가 했냐? 당시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서민들의 수출 대기업에 특혜를 줬고, 그리고 노동자는 추가적인 착취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다. 누가 이익을 가져갔냐?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져가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무상 원조 때와 다르게 더 많은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국가 정책입니다. 저국가 정책을 통해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농촌을 떠나게 되고 도시로 진입하게 되고 임금 노동자를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데, 박진도 교수의 그 논문에 따르면 60년부터 70년까지요. 농촌 인구 680만 명이 도시로 흘러갑니다. 이거는 전쟁 시기보다 훨씬 더 인구 이동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농업 인구가 60년대는 58%, 60%까지가 됐지만 75년 되면 30%대로 절반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이제 그 자본과 미국은 추가적인 착취가 가능했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중후반이 되면요,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가 성장률 저하가 급격하게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73년도 석유 파동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노동자의 착취가 한계를 보인 거죠. 테일러 포드 시스템은 노동자를 분 단위로 착취하는 건데 더 이상 착취가 안 되는 시스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케인즈주의가 원래 미래의 부채를 땡겨다 쓰는 거잖아요. 부채를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났고, 다 나아가서 전쟁 부채까지 확대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연히 미국에 의존한 한국의 경제도, 출경제도 몰락하게 되고요. 75년과 77년 사이를 보면 제조업과 전기 산업들이 모두 다 가동률이 60%에서 70%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70년대 말에 몰리게 된 겁니다. 외국 자본들을 들어와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이자는 계속 올라갔는데 공장 가동률을 떨어지고 소득은 없어. 결국은 이 기업들이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결정타가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이게 79년도에 석유 파동이 7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다가 70년대를 보면 급격하게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특히 당시에 79년도에 한국의 물가 폭등이 한 해만 20%가 폭등합니다. 이게 부마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이제 전태일 노동자, 그 다음에 부마 항쟁, YG 노동자의 항쟁 등이 나타내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누적된 분노의 표출이 일어났던 거고, 결국 이제 박정희가 쉬어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어가서 전두환 정권입니다. 이제 박정희가 쉬어야 되고 12.12 쿠데타를 또다시 미국은 알게 됩니다. 뭐 여기에 보면은 워컴 당시의 준장과 그 다음에 워컴 준장은 여러분들 아시던 들쥐 같은, 한국 사람 들쥐 같은 사람이다. 이게 워컴 준장이고요. 그라이틴 주한미 대사, 당시의 주한미 대사가 12.12 쿠데타를 미리 알았고요. 12.12 쿠데타의 성공 여부를 다 용산 벙커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들의 쿠데타의 성공을 기원했던 거죠. 진압명령을 내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유는 전두환의 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1년도에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육사생들로서 최초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는 데모를 했던 사람이, 집회를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었고요. 전두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이 사람이 수료했던 게 특전사인데 특전사는 미국의 고유한 전술 지침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베트남까지 파병을 하면서 베트남 파병을 갔다 오면서 이 사람들이 친미 군부 세력을 구성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회라는 겁니다. 하나회를 만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다 알고 있었고 당시의 작전지휘권, 평상시 작전지휘권도 모두 다 미국이 갖고 있었는데 그 노태우 사단, 12사단을 방출했던 거나 특전사 1사단을 방출했던 모든 것은 다 미국이 용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실은 학살 명령을 미국이 한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군사적 지배, 전두환으로서는 여러 가지 미국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는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요구는 더 이상 차관으로 하지 않다. 직접 지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직접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직접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당시에 외국 자본은 한국 기업의 20%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없었어요. 20%밖에. 그런데 그것을 50%로 빼고요. 그 다음 직접 투자한 돈을 2년 안에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제도 막힙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GM, 삼성전자가 르노의 협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접 투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은행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많은 은행들이 한인은행, 신탁은행, 제일은행 이런 들이 다 국유 은행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매각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들에 팔게 되는 자본은 이 은행을 통해서 다시 자본을 얻고 더 많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현대그룹이 한일, 삼성그룹이 상업은행을, LG그룹이 제일은행을, 대우그룹이 이런 주식을 갖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만든 결과를 낳게 되고요. 두 번째는 경제개발 정책을 당연히 했습니다.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GM과 포드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AIG 그리고 영화 산업의 파라마운틴 이런 데가 다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합니다. 당시에 석유공사를 SK에 팔았죠. 요즘에 세기의 이런 선선이라고 했던 노소연과 채태원에 여기에서 300억을 SK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태우가 이 유공을 SK가 팔아넘깁니다. 그 장본인이었고요. 그래서 SK는 아까 성장 진물로부터 성장해서 여기에 유공을 넣으면서 한 번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태우 정권 시절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면적인 지금 재벌 수비 1, 2위를 달리는 재벌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공기업 민영화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3조 호황을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저금리와 저유가 저달러라고 하는 3조 호황 때문에 엄청나게 기업이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 수출의 결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자가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민들도 자동차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 당시에 87월 6월 항쟁과 마주치면서 이제 되는데 이 3조 호황과 또 함께 결합되는 게 당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30대와 40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동을 하면 주택을 하나 얻을 수 있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또다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업은 소규모 건설업이었는데 이 당시부터는 재벌이 건설업에 뛰어들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그 재벌들이 건설업에 뛰어들면서 다시 사업을 확장하는 결과를 냈고 이전부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지만 이 8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고 여성 농민회가 이번에 찾아봤더니 이 전농보다 여성 농민회 더 창립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95년도에 민주노총, 그리고 전대협, 뭐 전천학년, 전교조 이런 때가 87년 6월 항쟁 90년도부터 굉장히 확대되고 이런 이제 만들어진 대중 조직이 이제 전선을 만들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당 흐름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에 맞아 대규모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하는 게 91년이 되고 91년도에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전선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올라와서 IMF 지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OECD 가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장을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고요. 그런데 OECD가 당시에 선진국이라고 막 거짓말을 했지만 당시에도 멕시코, 체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까지 선진국 연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OECD 가입을 시작했고요. OECD 가입 조건이 금융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하니까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이것을 빌려온 사람들은 종금사였었는데요. 종합금융사였었는데 이 사람들은 단기 대출로 돈을 빌려와서요. 장기 대출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매번 단기 대출이 매번 이제 만기가 연장돼서 안정적으로 계속 이제 외국에 달러를 빌려 썼지요. 그런데 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서 미국은 갑자기 이제 서든 스톱이라고 해서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벌써 재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땅 투기하고 또 다 펑펑 쏟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환 고갈이 됐고요. IMF 구제금 지금으로 보면 뭐 61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뭐 부자 감세해가지고 작년에 줄어들더니 세수 감세가 한 70조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IMF 구조조정을 받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그 IMF 협상을 합니다. 당시 협상 담당자는 깡뚜시였었는데요. 협상을 하는데 협상을 시작하면 매번 다른 요구. 타결을 했다 싶으면 또 다른 요구에서 결국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이었는데 12월이 말 되면은 한 2,000원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다급해졌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협상 담당자는 포트라이트였었는데 이 같은 호텔에 누가 묵고 있었냐면 당시에 미국의 재무부 차관이었던 데이비드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상을 질질 끌게 되고 한국 사회를 벼랑끝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는데요. 그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을 자유화하고 관세를 인하하고 국가기관 산업을 민영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전면적인 걸로 노동자는 더 어려워 정리해고가 자유롭게 됐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인하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거 수락하면은 또 끊길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외국인 주식의 외국인 주식과 채권 보유액의 전체적으로요 지금 한 30% 이상이 다 미국의 자본이 갖고 있습니다. 됩니다. 되네요.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제일은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국민은행이 국민 거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다 미국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되는 거고요. 예, 주식시간에 저 빨간 부분이 주식과 채권인데요. 전체적으로 30%는 다 저 외국 자본이지만 미국 자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게 올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배당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신기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4월이 되면요. 무조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올해 4월치인데요. 상품 수지는 매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매 4월이면 모든 회사의 주식이 공시를 하고 배당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출을 많이 되더라도 이 배당 때문에 다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고 전체의 경상 수지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1년 열심히 벌어서 배당을 국민들에게 노동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주는 결과가 저 도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아가서 한미 FTA를 통해서 완전히 한국 사회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이식하게 되고요. 그 핵심 무기가 ISDS라고 하는 국가투자자 제소제대. 이거 처음에 한미 FTA 맺을 때도 이거는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 그리고 정책 결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거다라고 당시에 법관들이 막 선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론스타가 그랬고요. 엘리엇이 그렇고요. 메신들이 그렇고요. 지금 수십 개의 그 ISDS가 걸려 있는데요. 전부 다 외국계가 이깁니다. 이건 당연하죠. 미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정책 결정권도 결국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깨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주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럼 경제 주권 누가 갖게 되냐?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가, 미국의 자본들이 갖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게 ISDS 국가 투자자 제소 제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의 한국사의 지배였습니다.